국토면적 전세계 100위권, 인구수 27위에 해당하는 한국은 외국 기업들에게는 어쩌면 만만히 보이는 시장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비싸면 더 잘 팔린다는 인식이 있고 외국산에 대한 은근한 과시욕이 있어 그 감성을 잘 요리하면 쉽게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만만히 보고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가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사업을 철수한 세계 1위 기업들이 손에 꼽지도 못할 만큼 많습니다. 그중 일본의 김밥 천국이라 불리는 대표 프랜차이즈도 한국에 진출했다가 철저한 실패를 맛보고 사업을 접었는데요. 무엇이 이들을 떠나게 만들 걸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은 올 3월 초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50%를 완전히 인수할 방안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타벅스 본사와 합작해 1999년 7월 1호점을 이화여대에 세우면서 한국의 스타벅스를 최초로 들여온 만큼 정용진 부회장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았죠. 현재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커피공화국입니다. 골목 하나 지나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체인점과 개인 커피 전문점까지 언제 어디서나 원할 때 진한 아메리카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벅스의 위상은 다르죠. 스타벅스가 입점하는 것만으로도 건물 가치가 올라간다고 할 만큼 한국에서의 스타벅스의 위엄은 대단합니다. 1999년 7월 이화여대점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걸쳐 무려 1503개의 스타벅스 매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커피 문화를 소개한 장본인이 바로 스타벅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의 커피 문화를 최초로 보급한 회사는 일본의 커피 전문점 도토루입니다. 일본에만 10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죠. 스타벅스가 1호점을 오픈하기 11년 전인 1988년 도토루는 종로 2가에 1호점을 오픈하면서 점차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당시 다방커피로 대표되는 달달한 커피가 대중적이던 당시 도토루는 맛을 강조한 드립커피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앞세워 젊은 층을 공략했고 꽤 많은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젊은 층이 반응하면서 안정적으로 한국 시장에 정착했죠. 그런데 8년간 한국에서 성공가도를 달리던 도토루는 1996년 위기를 맞이합니다. 한국에 새로운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낡은 브랜드라는 인식이 생긴 것이죠. 현재는 자연스럽지만 맛을 강조하기 위해 로스팅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차별화를 꾀했지만 경쟁자가 늘면서 이조차도 무력화됐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서 철수하기에 이르죠. 틈틈이 한국으로 재진출하기 위해 기회를 노리던 도토루는 철수 13년 만인 2009년 서울우유와 손잡고 커피 음료 사업에 진출합니다. 편의점, 마트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RTD 커피 음료를 출시하면서 광고에 당시 최고 주가를 올리던 구혜선 씨를 캐스팅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두 번째 도전 역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2014년 3월 판매 부진으로 서울우유와 계약을 끝내고 한국에서 전면 철수했죠. 도토루의 철수 직전 연도인 2013년 한국 커피 음료 시장은 약 1조 2천억 원 규모였으나 이 중 도토루의 점유율은 채 1%도 되지 않아 굴욕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도토루는 두 번이나 한국에서 쓴맛을 경험했음에도 한국 진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는 GS 리테일과 공동 개발한 상품을 출시해 시장 재공략에 나섰죠. GS 리테일과 함께 유어스 도토루 아이스 음료 3종을 선보였으나 현재 단종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120년 전통을 가진 일본의 김밥 천국도 한국에 진출했다가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프랜차이즈 기업인을 꼽으라면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씨를 꼽습니다.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는 새마을식당, 백다방, 한신포차, 홍콩반점 등등 총 20개의 브랜드로 매장이 1343개를 기록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2000개 가까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단한 사업 성과죠. 그런 백종원이 롤모델로 삼는 식당이 있습니다. 일본의 김밥 천국이라 불리는 120년 전통의 덮밥집 요시노야입니다. 지난 2010년 백종원이 아직 TV 출연 등으로 유명해지지 않고 오로지 사업가로 활약할 당시 백종원은 더본코리아 임직원 및 가맹점주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외식 산업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식품 박람회 푸덱스 2010을 참관하고 일본 내 경쟁력 있는 식당을 방문해 벤치마킹했습니다. 그중 요시노야는 그가 새로운 식당을 출시할 때 롤모델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맛난 한 끼를 즐길 수 있는 식당을 오픈하는 것이죠. 요시노야는 1899년 도쿄 니혼바시 어시장에 개업해 현재까지 사업을 이어가는 업력이 대단한 기업입니다. 체인점만 무려 2000개가 넘는 일본 내 최대 패스트푸드 브랜드입니다.
도쿄 니온바시 어시장의 일꾼들을 위해 값싸고 빨리 한 끼를 때울 수 있도록 하자는 모토로 출발한 요시노야는 일본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전국적인 체인점으로 자리 잡았죠. 그러다 1975년 미국의 콜로라도 덴버에 해외 1호점을 오픈하며 세계 시장에도 진출했고 덴버 현지에서만 하루 1000개가 넘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현재 전 세계 20개국에 795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일본 최고의 덮밥집이죠. 그러다 요시노야는 1995년 한국에 진출을 선언하죠. 요시노야의 가파른 성장세에 주목한 두산 상사는 요시노야와 20억 규모의 공식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고 1996년부터 강남, 신촌 등을 포함해 4개 지점을 운영했는데요. 그런데 1호점 오픈 3년 만인 1998년 요시노야는 계약을 파기하고 철수하기에 이릅니다. 요시노야의 실패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는데요. 진출 1년 만에 터진 IMF는 자연스럽게 외식 산업의 침체를 불러왔고 두산 자체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IMF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대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로 사업을 키워온 결과 부채 만기일에 외화를 갚지 못해 외환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두산그룹 역시 부채 비율이 무려 600%에 달했죠. 이런 상황에서 강남, 신촌, 종로 등 번화가에 위치한 매장 관리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요인뿐 아니라 요시노야의 현지화에도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덮밥이야 일부러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보편화됐지만 당시만 해도 덮밥은 거북한 음식이었습니다. 간장 베이스의 불고기에 달달한 쯔유를 사용하다 보니 난생 처음 먹어보는 단맛에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 현지화에 실패한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또한 장국과 밑반찬을 돈 주고 사 먹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문화와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기본 밑반찬 3-4개는 횟수 제한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돈 내고 반찬을 사 먹는 것이 상당히 이상했던 것이죠. 어쨌든 다양한 이유가 맞물리면서 일본 최고의 프랜차이즈 요시노야는 한국에서 3년도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진출한 세계 1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반면에 한국이 외국으로 진출해 세계 1위를 끌어내리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외국으로 떠나는 여행객이든 외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이든 반드시 거쳐야 할 수밖에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항이죠. 그런데 한 국가의 관문이라 불리는 공항은 인테리어 마감재 시장에서 가장 치열한 수주 경쟁이 펼쳐지는 전쟁터입니다. 공항은 한 국가나 도시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장소인 만큼 인테리어 마감재에 대해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중국산 등과 같은 싸구려 마감재를 썼다가는 방문객들에게 싸구려 인상을 줄 수밖에 없어 마감재에 대한 평가가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프랑스의 샤를 드골 공항, 이태리의 나폴리 공항, 그리고 체코 프라하 공항은 지난 2018년 한국의 LG 하우시스에게 마감재를 모조리 한국이 만든 하이막스로 깔아달라고 부탁해왔죠. 공항 인테리어에서 가장 애용되는 자재는 인조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이 가진 특유의 고급스러움과 강한 내구성, 그리고 가공 역시 수월하기 때문인데요. 이 인조 대리석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승승장구하면서 부동의 1위 미국까지 제치고 1위에 등극했습니다. 전세계 유명 공항에 모조리 깔린 하이막스는 LG 하우시스의 인조 대리석 브랜드로 세균이 번식하는 천연 대리석의 단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곡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전세계 인테리어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이막스는 비단 내장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구성이 강하고 오염에 강한 덕분에 인조 대리석을 건축물 외부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프랑스의 요트 제조사 베네토의 본사에도 중국 상하이의 동방명주 타워에도 미국 브루클린 박물관 등 랜드마크로 불리는 건물들에도 모조리 LG의 인조 대리석이 사용됐죠. 특히 상하이의 랜드마크 동방명주타워의 경우 LG 하우시스를 일약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둔 작품입니다. 시대를 아주 조금 앞서 나가면 찬사가 쏟아지지만 너무 앞서가면 비난을 받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식 범위 내에서 커다란 변화는 수용하지만 너무 과한 변혁은 비난받습니다. 사토시 나카토모가 2008년에 발표한 비트코인 논문이 발표되었을 때도 절대로 사용될 일 없을 것이라며 쓸모없는 기술이라고 비난받았지만 불과 10년 만에 비트코인은 네로라 하는 모든 기업의 시총을 넘어서 제도권으로 편입됐죠. 건축물로 한정하자면 100년 전에 건설된 에펠탑이 그랬습니다. 흉물스러운 고초를 세워놨다면서 비난받던 이 에펠탑이 이제는 파리의 상징이 되어 전 세계인들이 오로지 에펠탑을 보기 위해 파리를 방문하죠. 아시아에도 이런 사례가 존재합니다. 바로 1994년 상하이에 건설된 동방명주 타워입니다. 동방의 진주라는 별명을 가진 이 건축물은 원래 TV탑으로 사용하기 위해 91년에 착공해 94년에 완공했는데 468m의 건물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중국 내에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괴상하게 생긴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그다지 마뜩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2021년 현재 상하이에 세워진 수많은 초고층 건물들 중에서도 동방명주 타워는 단연 상하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식되고 후져 보이는 내외부의 리모델링 필요성이 제기됐고 2010년쯤 리모델링을 결정합니다. 1991년이면 아직까지 중국이 다른 국가와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관계로 내외장 인테리어는 대부분 중국산 제품을 사용했지만 리모델링을 결정했을 당시 상하이는 내외장재는 LG하우시스에게 발주해버렸습니다. 2013년 리모델링을 완료한 동방명주 타워는 전망대 내부에 하이막스를 적용시켜 우주선 내부를 연상시키는 이색적인 인테리어를 선보여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LG하우시스의 하이막스는 아크릴계 수지에 무기물과 안료를 혼합해 만드는 인조 대리석으로 천연 대리석과는 달리 열가공 공법을 통해 이음새 없는 표면 처리가 가능하며 빛을 투과시키는 디자인 특성 및 내구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동방명주 리모델링 당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던 미국의 듀폰을 제치고 선정되어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한국에 진출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에서 실패를 맛보는 이유는 한국 시장 고유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안일한 운영에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품질이 뒷받침됐기 때문이고 R&D를 통해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성공 요소를 잊지 말고 꾸준히 세계 시장을 장악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